부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3 그 40번째 이야기입니다. 40번째 시간. 이 시간에는 청일전쟁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의 변화,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1시간 안에 하기에는 15분 안에 설명하기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그림을 중심으로 빨리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뭐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그동안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에서의 경제활동, 경제적 이익,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이익은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었던 조선 시장에 누가 뛰어든 겁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뛰어든 것이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으면서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경제적인 침략을 더욱더 강화시켜가죠. 갑신정변까지도 청나라가 이제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히 자신들의 속국, 속방, 보호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러면서 일본과 청나라가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대립하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일본이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55%까지 떨어지죠. 10% 정도 차지하고 있던 청나라가 45%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조선 시장을 청나라와 일본이 양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군사적, 정치적으로도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에게 더더욱 밀리고 있는데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충돌하게 되니까 청을 조선에서 찍어내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이걸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출병을 하면서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게 파병을 통보하게 되고 일본은 군대를 기다렸다는 듯이 군대를 대거 출병시키는 겁니다. 전주화약을 맺고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가 화해를 했으니 이제 이곳에 청나라와 일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철병을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에게 개혁을 강요하죠. 이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제 텐진조약 때 맺었던 치욕을 갚는다는 의미에서인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과 중국이 우리 땅에서 붙은 첫 번째 대결은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갑신정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됐든 청나라가 승리를 했죠. 청나라가 승리를 하면서 일본은 청나라의 텐진에 가가지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시모노세키의 청나라의 최고 책임자 리용장을 불러다 앉혀놓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은 당연히 자기들이 먹는 것이고 랴오뚱반도, 이 요동반도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타이완, 대만을 먹고 싶었죠. 이거 넘겨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 간섭으로 이 요동반도는 랴오뚱반도는 청나라에게 다시 돌려주고요. 대신에 배상금을 더 받죠. 그리고 타이완을 자신의 식민지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조선과 타이완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때 받은 배상금을 가지고 산업화를 더욱더 발전시켜 갈 수 있었고 이제 식민지를 갖게 되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을 자신들의 보호국으로 두고 대만은 확실하게 먹었으니까 제2국주의 열강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조선은 이제 일본 앞에 놓인 먹이가 되는 것이고요.
청나라는 일본에게 패배를 함으로써 청나라 중심,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새로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원래 있었던 거였지만 이게 해체되고 자신들도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조선에서는 철수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국 간섭을 통해서 랴오뚱반도가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조선에서는 이렇게 일본에게 먹힐 수는 없다.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해서 친러 세력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일본은 이걸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몸을 옮기게 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죠. 이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완전히 조선에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게 결국 1904년 러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모군란, 갑신정변. 결국 민씨 세력들은 청나라의 힘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안타까웠던 이유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나라의 나름 인재라고 할 만한 사람들, 온건계합파가 됐든 급진계합파가 됐든 인재라고 할 만한 알맹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민씨 집안의 쭉정이들만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 무능한 애들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국가 기강이 개판되겠죠. 매관매직 다시 성행하고요. 가혹한 농민 수탈 더 심해졌을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새롭게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된 청나라는 내륙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영국과 청나라와 일본이 경쟁적으로 영국산 면제품을 우리나라에 팔아 제낍니다. 그리고 쌀을 가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요. 식량은 부족해지고요. 부수입이었던 면제품 생산마저도 영국산 면제품 수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농민층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봉기를 일으키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백성들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요? 빡빡빡빡 힘들어진 백성들 눈을 어디에 돌리고 있습니까? 종교에 돌리는 거죠. 동경대전 용담유사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대교주 최시영인 것 같습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만들었으나 혹세 무민의 종교라고 해서 탄압받았고 금지됐죠. 하지만 이대교주 최시영이 다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이대교주 최시영의 활약으로 교단이 정비되고 포접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같은 경전과 노래책이 만들어지면서 교도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되죠. 그러자 동학 교도들은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삼내 집회를 열고 교조 신원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들의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최재우를 다시 원상 신분을 복원시켜달라는 거죠. 처형당했던 그 사람의 신분을 복귀시켜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포교의 자유를 주장하는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정치운동, 힘들어진 생활, 모여서 종교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집회를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훈 집회 때는 정치적인 요구들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폭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부밀란. 이게 1894년 1월 달이죠. 그런데 이 밀란을 다독이러 왔던 조병갑을 파면하고 다독이러 왔던 안핵사 이용태가 이 밀란을 일으켰던 농민들 중에 일부가 동학교도들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모든 죄를 동학 농민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조병갑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죠. 그러자 동학교도들이 열받아서 일으킨 게 제1차 동학 농민 봉기입니다. 1894년 3월달. 그래서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등이 주축이 되어서 보구간민, 제폭구민을 외치며 일어난 거죠. 백산 봉기. 그러자 중앙에서는 서울에서 경군을 파견하게 됩니다. 근데 경군이 오기 전에 전라 감영의 군대들이 먼저 전라 감영 군대가 자기들 스스로
동학 교도들을 진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 과했죠. 그런데 이 전라 감영군대를 황룡천 전투에서 박살을 내버리고요. 서울에서 파견된 경군을 지방으로 유인해서 장성 쪽이죠. 전라도 장성 쪽에 황룡천에서 격파를 해버립니다. 황룡천 전투. 이렇게 되자 전주성을 동학 농민군이 무혈 점령하게 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라도 같은 곡창지대의 중심지였던 전주성이 점령당했다. 이건 조선 정부에겐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다시 청나라 군대에게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 군대는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에게 파병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일본군은 자국민 보호, 재물포 조약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서 군대를 몰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고부 농민 봉기와 1차 봉기 과정은 다 설명드렸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1차 농민 봉기의 성격은 그래서 봉건적인 지배 질서를 타도하려고 하는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기치 않게 청나라와 일본 군대까지 들어오게 되자 깜짝 놀란 조선 정부와 그리고 동학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하죠. 전주 화약. 그래서 폐정 개혁안 12개조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동학 군대는 해산을 하고 전라도 54군데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근대적인 개혁을 동학 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고요. 서울에서는 정부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종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철병할 뜻이 없죠. 오히려 청나라가 철병을 하자고 하자 같이 조선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나라가 그걸 거부하자 파파파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를 공격하면서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는 말에 동학농민군이 다시 봉기하게 되는 겁니다. 1894년 9월. 이들이 이제 명분이 조선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갑오개혁을 강요하는 거고요. 갑오개혁은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봉기 때와 달리 동학교도들은 전라도 출신 중심의 남접군, 정봉준이 이끄는 남접과 그 다음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충청도 지역의 동학교도들이 손을 잡고 남북접이 연합해서 서울로 북상을 합니다. 하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일어났다 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성격이 반외세적인 성격을 분명히 합니다. 외세적인 성격을 분명히 보이죠. 동학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운동으로서 정치사회 개혁을 통해 아래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죠.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를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신분제 폐지 등의 내용은 폐정개혁안 12개조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중에 상당수가 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되죠. 1차는 반외세, 1차는 반봉건, 2차는 반외세, 반침략적인 성격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 자녀 세력들은 의병에 가담해서 항일 의병 투쟁에 계속적으로 참여합니다. 토대를 마련하죠. 그들은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게 신분제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근대적인 모습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죠. 아래로부터 일어났던 봉기이기 때문에 나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은 자신들의 명분이 개혁이었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며 갑오개혁을 강요한 측면이 있고 2차 동학농민봉기는 남쪽과 북쪽이 합세해서 싸웠으나 결국 게덜링 기관총 등의 우세한 화력에 밀려서 패배하게 되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